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심각하면서도 복잡다단한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과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적 압박에는 핵으로 대응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과 대결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민하게 외교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극한 대립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또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정세 속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선언한 북한의 움직임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복잡하게 꼬인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조선반도 안전 환경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적 잠재력의 부단한 갱신과 자위력 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데 대해 심각하게 분석 평가했다면서 그 이유는 한미 양국의 무모한 광기, 군사적 모험 책동, 전쟁 도발 책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한미 확장 확절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만 행동하는 모습이 자칫 지나치게 고립화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갖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두 방향. 군사 기술적으로는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늘려나가고 외교적으로는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와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외 활동을 철저히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의 원칙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신냉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중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인력 수출은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자원이고 한미일의 압박을 막아줄 군사 외교적 방패도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거리를 두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통해 고립을 탈피하고 입지를 넓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국가들, 북한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주의 진영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실패한 북한이 권위주의 진영의 연대를 통해서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 격화의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我也希望国务卿先生这次访华能够为稳定中美关系多发挥积极作用。 5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자리에서 미중 양측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할 것과 고위급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not really a substitute for this leader-to-leader engagemen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So my expectation is we'll see that in the months to com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편만 들기보다는 북한을 중립적으로 관리해달라는 미국의 주문에 중국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던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대중국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구걸 행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잘 활용해서 기회 공간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6개월 전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신냉전, 다극화라는 표현 대신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유동적 정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북한과 일본의 관계 변화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이미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북일 관계 개선, 납치자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외교 영향이 커지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납치자 문제 해결하면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 포석이 마련되거든요. 특히 북일 수교 같은 경우는 이 수교 배상금이 최대 100억에서 3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상 남아있는 호재입니다.
언뜻 한미일 북중러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일본도 북한도 변화무쌍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챙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듯했던 78세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 고문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의 강경하고 험한 말을 퍼붓다가도 정상회담에 전면에 나서는 등 강경과 온건을 오가는 인물인 만큼 대남 대미 대응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강온 양면을 오가며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북관계 전체를 이해하고 국제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김영철의 복귀는 남북관계의 강대강 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남북 대화 국면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 속에서도 제한적이나마 협력을 모색하고 북한과 일본도 대화를 언급하는 상황. 심각하고도 복잡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관리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